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제 자신이 자꾸 움츠러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자꾸 2년 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떠오르곤 해요.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과 전문가가 다 잘 수습해줬지만 제 마음속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에 정신과까지 오래 다니며 치료받았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제가 본 나쁜 사람들은 다들 말년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도 최대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귀신의 집처럼 무서워하는 집은 바로 시모와 시부가 살던 집이에요. 저희 예전 시댁이었죠.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 이후로 어쨌든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긴 했어요.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지 매매도 안 되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네요. 저도 그 후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진짜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몇십 년간 해오던 의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한 강박이 생길 정도로 돈에 집착하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 집안이 점차 기울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거든요. 그때 돈의 위력을 실감했죠.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달아난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신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갖고 결혼도 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었네요. 그중 불행히도 부정적인 분노와 슬픔이 훨씬 많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밭을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나으니 열심히 살아야 했죠. 현재 상황은 저와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저는 제 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소처럼 일해서 번 돈들도 이 사람들을 위해 다 쓰고 죽을 거고요. 동대문 옷장사 시다바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그만 회사 사장이자 동시에 건물주가 되기까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저처럼 팔자 센 여자도 드물 거예요. 40대 아줌마의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전 시골 출신인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집에 소가 많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소농장을 아빠가 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농장 주인이었던 아빠가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중절모부터 빼꾸드까지 새하얗게 양복을 빼입고 집 앞까지 택시를 불러다가 시내로 놀러 나가기 바쁘셨죠. 시골 진흙바닥에 빼꾸드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진짜 집 문 바로 앞까지 택시를 불렀어요. 아빠가 탄 택시가 나가면 소를 몇 마리 실은 트럭이 뒤따라 나갔어요. 아빠는 시내에서 소를 판 돈으로 한두 달 생활하다가 다 탕진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소농장의 일들은 다 엄마 몫이었는데 벌어들인 돈은 아빠가 다 써제꼈죠.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 아빠, 그렇게 팽팽 놀러 다닐 시간에 한글 공부라도 좀 해요. 오죽하면 아버님 유언이 애비 한글이라도 읽게 하라는 거겠어요?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난 당신이 속판 돈으로 여자들이랑 놀아나든 도박을 하든 상관 안 해. 이미 당신에 대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 생활비는 남겨놓고 뺏어가야 할 거 이제 소 몇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참네.
원래 부자는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글자 같은 건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 이놈의 옆했네. 지금 한글 한다고 의시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소면말이 없어진다 해도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맞아요. 우리 아빠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식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우리 아빠한테 딱 맞는 말이었죠. 아빠가 한글을 모르고 배울 생각조차 없다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경제적 개념까지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였어요. 불안불안했던 아빠는 기어코 우리 식구까지 모조리 나락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왔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더군요. 평소에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서로 동물들처럼 엉엉 울부짖었어요. 이 편지 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 초등학교 후배 녀석이 형님 하면서 잘 따르길래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도장도 주고 사인도 해줬는데 혹시 그게 문제된 거야? 글자 아는 당신이 좀 읽어봐봐. 이 미친 인간아. 그렇다고 이 집까지 다 채펴먹으면 어쩌란 말이야. 아, 내 팔자야. 소도 다 팔아먹고 당신이 그 아는 동생인지 미친놈인지한테 인감이고 뭐고 다 넘겨줘서 그놈이 진 빚을 당신이 다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야.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말이야. 우리 유진이랑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살란 말이야. 이 미친 인간아.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소도 없는데 뭘로 돈 벌어먹고 살 거야. 지금까지 돈 뿌리고 다닌 술집 가서 다시 다 뺏어와 이 화상아. 처참하게 다 무너진 우리 집은 소는 애진작이 없어졌고 꽤 컸던 집까지 다 뺏겼어요. 나름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은 곳에 둥지를 틀어야 했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나물 캐다 먹고 노지에 대충 파묻혀 있는 감자, 고구마 캐다가 익혀 먹었어요. 가스레인지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닥불 피우고 그 위에 감자, 고구마 던져놓고 익으면 호호 불어서 먹곤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캠핑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기만 해도 전 채널 돌려버려요.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이 나서요. 저에게는 그게 낭만이 아니었고 생존이었죠.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버티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는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유진아, 이제 너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겠지? 옆집 할머니한테 2, 3일에 한 번씩 반찬 좀 해달라고 돈 맡겨놨어. 쌀은 저 쌀독에 있으니 밥만 가서 같이 먹도록 해. 왜 나보고 혼자 밥 먹으라 해? 엄마 어디 가려고? 엄마도 우리 유진이 곁에 마냥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마가 나서서 돈을 벌어와야 할 것 같아. 서울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여기 시골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준대. 자, 여기 현금도 좀 갖고 있어. 아빠한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빠가 뺏어갈지도 모르니 엄마 딱 넉 달만 일하고 돌아올게. 엄마가 없으니 편지라도 꼭 쓸게.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그렇게 엄마는 집을 떠나 돈 벌러 서울로 향했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넉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엄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빠는 저만 보면 엄마 욕을 해댔죠. 거봐. 이 미친 옆엔 내가 서울 가서 바람난 게 틀림없어. 뭐 돈을 벌어와? 참네. 딴 남자하고 살림 차려서 거기서 애 낳고 돈 쓰고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유진아, 네 엄마가 우리 부녀를 버린 거다. 네 엄마는 못된 여자라고. 뭐라고요, 아빠?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내 곁으로 꼭 돌아올 거라고요. 이렇게 늘 받아쳤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자신이 없어졌어요.
마음 한켠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현실을 묵묵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빠는 대놓고 다른 여자들을 집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망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에 괜찮은 여자들이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다들 나이 많거나 좀 이상한 아줌마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라며 집에 들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까지 함께 와서 재혼하겠다며 나선 나이 많은 아줌마였죠. 자, 여기 인사해라. 오늘부터 네 엄마 되실 분이야. 돈 좀 있는 분이니까 잘 따르고 납작 엎드려 지내도록 해라. 네 새엄마가 본인 아파트로 우리를 데려간단다. 그래, 네 아빠가 날 공주 대접해줘서 같이 살게 됐다. 어차피 네 엄마는 행방도 모른다며. 자, 이 훤칠하게 잘생긴 오빠는 내 아들 심수찬이라고 한다. 앞으로 오빠 심부름도 잘하고 내 말도 잘 듣길 바란다. 뭐 니까지게 까불어봤자 내 아파트에서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니? 그것도 유머라고 저 빼고 새엄마라는 그 여자와 아들 그리고 울 아빠는 웃어댔어요. 저만 일상이었죠. 아빠는 아직 엄마랑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다른 아줌마랑 동거를 한다니 같이 살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저는 아빠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고 뭐고 다 싫었어요. 그저 빨리 어른이 되어 독립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새엄마가 저한테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지도 않았고 절 마냥 귀찮아하기만 했거든요. 그들에게 벗어나고픈 저의 바람이 하늘에 전달됐는지 완전히 저 혼자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신에게 그 바람이 약간 잘못 전달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죠. 갑자기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새엄마의 비명소리가 났어요. 전 당장 달려갔어요.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쓰러져? 아까 속이 체한 것 같다더니 심하게 체했나? 여보, 이 양반아. 안 되겠다. 야, 서효진, 얼른 119 불러라. 그 후로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새엄마란 사람은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전 아빠를 살리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요. 인공호흡도 하고 주먹으로 아빠 심장을 내리치고 난리를 쳤지만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새엄마는 아빠의 장례도 안 치러주고 절 바로 내쫓더군요. 제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말이죠. 야, 너나 네 아빠나 이 아파트에 빈몸으로 들어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도록 해라. 벌써 고등학생이 됐으니 뭐 혼자 살 수 있겠지? 빠이빠이다.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꾸나. 아빠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펐지만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건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새엄마의 아들인 수찬 오빠가 절 계속 따라오더군요. 이제 우리 남남인데 왜 날 따라와? 얼른 집에 들어가. 서유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고 있었어? 그동안 가족 아닌 가족으로 묶여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내 진심을 받아줘. 네 말대로 우리 남남인이 사귀어 보자고. 어때? 그 제안이 너무 징그러웠어요. 새엄마나 새엄마의 아들인 수찬 오빠나 소름 끼치게 싫기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뭔 개소리야. 난 당신네 모자한테 질렸어. 당신 엄마 말대로 이제 평생 빠이빠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들어가. 일단 학교 친구네 집에서 조금이라도 빌붙으며 알바로 돈을 모은 뒤 독립할 계획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수찬 이 인간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헝클어졌어요. 계속 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바람에 어느 순간 두려움까지 느껴 서울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말이죠. 제가 태어난 고향에 안 좋은 기억만 있다 보니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여행은 물론 우연히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어린 시절의 인생을 갉아먹은 고장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사실 서울로 향한 건 엄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전까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서울이란 지역이 우리 마을처럼 좁은 곳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서울역에 올라와서 높은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겁이 덜컥 나더군요. 우리 엄마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엄마, 어딨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대문에 옷가게가 많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무작정 동대문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멀지도 않은 거리를 엄청나게 헤매면서 갔죠. 운 좋게 동대문 옷 도매시장에 시다발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근처 고시원에 드디어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보증금으로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아주 허름한 곳이었지만 밥과 김치가 늘 제공되었어요.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돈 벌어서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 군데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일하며 알바비를 받았죠. 잠을 줄여가며 밤낮으로 일했더니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많이 벌더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허리띠 줄라매며 살았어요. 원룸이나 좀 더 편한 주거지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아끼고 또 아꼈죠. 돈이 있어야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살짝 모이면 그 돈으로 엄마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단지로 제작해 돌렸어요. 좀 더 모이면 현수막을 제작해 걸기도 하고 경찰이나 사회단체 등에 제발 엄마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역부족이었는지 소식이 없었어요. 전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사실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꽤 모을 수 있었고 통장을 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맨날 남의 가게 전전하며 시다발이 역할만 하다가 저만의 옷가게도 냈어요. 그동안에 단골들이 많아서 꽤 잘 되었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날 저녁도 퇴근 후 밥과 김치와 물로 배를 채우려 공용 부엌으로 나가는데 옆방에서 웬 남자 손이 쑥 하나 나오더군요. 그 손에는 라면이 들려 있었죠. 맨날 김치에 밥만 먹지 말고 라면도 한 번씩 끓여 먹어보세요. 옷가게 사장님이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맨날 김치랑 밥만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옷가게 하면서 거의 여자 손님들이었기에 남자랑 말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서울살이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낯도 안 가리고 씩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웬 총각이 대화를 걸어오자 갑자기 귀까지 확 빨개졌죠. 이거 먹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변죽 좋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감사는요 무슨. 대신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도 마침 출출했거든요. 그렇게 고시원 옆방 남자와 처음으로 같이 라면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유진 씨라고요? 이름도 외모처럼 예쁘시네요. 전 김준식이라고 해요. 고시원 살면서 7급 공무원 준비 중인데 계속 떨어지네요. 제 마음 같아선 9급 해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께서 무조건 7급만 원하셔서. 저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 다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몇 번 미끄러지시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7급 합격해야죠 뭐. 집안과 가족 얘기, 7급 공무원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남자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전 그런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연스레 몇 년째 백방으로 찾고 있는 우리 엄마가 떠올랐죠. 하여튼 그 후로 고시원 옆방 남자 김준식과 친해졌어요. 솔직히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게 느껴졌지만 누구도 섣불리 사귀자고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황이 연애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 1년이나 흐르고 전 옷가게 사장으로서 점점 짐도 많아지고 해서 더 이상 고시원에 사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실 애진작에 큰 집을 얻어 살았어야 하는데 그놈의 돈 아끼느라 고시원에서 계속 지냈던 거죠. 밥과 물, 김치만 먹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전 너무 어리석었지만 덕분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진짜 꽤 많은 돈 말이죠. 단순히 도매시장 옷가게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창업했고 그게 더 커져서 오프라인 옷가게까지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돈 안 쓰고 경주마처럼 일만 한 결과였죠.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장만하여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무리 좁은 고시원이었지만 자잘한 짐이 꽤 많더군요. 여행 가방에 이삿짐을 넣고 고시원을 나오는데 옆방 총각 김준식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유진씨, 지금 여기 나가도 나랑 만나줄 거예요? 그럼요, 준식씨. 서로 전화번호 아니까 연락하며 지내요. 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아직 합격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백수지만 지금 이 말 안 하면 유진씨가 어디론가 날아버릴 것만 같아서 꽉 잡아둬야겠어요. 유진씨 너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랑 사귀어주세요. 내가 나중에 합격한 후에 정식 프로포즈 할게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제 말대로 해주세요. 네? 평소엔 그냥 진중해 보였던 그가 제가 고시원을 떠나게 되니 엄청 다급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사귀는 게 뭔지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도 김준식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준식 씨 말대로 다 할 테니 얼른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로 7급 공무원 합격하세요. 저도 온라인 오프라인 옷가게 잘 운영하고 있을게요. 저 어디로 안 날아갈 테니 걱정 말아요. 가끔 만나서 데이트도 하죠 뭐. 그렇게 남자랑 처음 사귀어 보게 됐네요. 수험생이니 아주 가끔 만나서 맛집 돌아다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진짜 꿀맛 같은 데이트였어요. 남친은 7급 공무원이 계속 될 듯 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러기를 몇 년이었죠. 어느덧 30대가 돼버렸고 슬슬 저도 지쳐가더군요. 남친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죠. 자기야,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그냥 나랑 헤어지고 100% 1000% 공부에만 매진해. 1년에 나랑 몇 번 안 만나긴 했지만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로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유진아, 무슨 말이야. 이제 나 유진이 없으면 못 살아. 애초에 나랑 사귀어주고 결혼까지 해준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꼭 붙을게. 진짜 좀만 기다려줘. 그동안 제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남친에게 생활비, 용돈이며 책값, 인터넷 강의 수강료, 옷, 식료품 등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 일을 남친 부모님께서 해야 했지만 공무원 퇴직하고 이 일 저 일 손대다가 다 말아드셨다는 남친 부모님은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었죠 뭐. 저의 첫 남자였기에 이 남자와 당연히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남친은 구수인지 십수인지만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꿈에 그리던 7급 공무원이었죠. 맘 같아선 카퍼레이드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것만 같았죠.
유진아,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거 다 할 수 있게 됐어. 직장이며 결혼도 다 말야. 그동안 우리 유진이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것만 해도 얼마야. 정말 너무 고마워. 나 유진이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어. 다 자기 덕분이야. 사랑해. 전 너무 복받쳐서 남친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친이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친 말대로 합격과 동시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조금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돈도 좀 모으고 해야 했죠. 전 그래도 한시름 놓고 온라인 오프라인 옷가게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무기인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니 매출이 무섭게 상승하더군요. 제가 옷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려는 노력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날도 오프라인 옷가게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한켠에서 우리 직원 중 하나가 손님에게 뭐라고 하고 있더군요. 아유, 손님, 여기다 숭늉을 잔뜩 쏟아놓으시면 어떡해요. 하얀 블라우스인데 이거 세탁하면 새 옷으로 팔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구매해 주셔야겠어요. 아님 변상이라도 하시던가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워낙 목이 마르시다고 해서 숭늉을 꺼내다가 그만 블라우스에 엎지르고 말았네요. 제가 살게요. 한 50대쯤 돼 보이는 손님과 옆에서 부축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사장인 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안 못 보는 그 손님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뭐지? 누구지? 혹시 우리 엄마인가? 엄마 얼굴이랑 비슷한데? 눈이 안 보여 앞을 더듬더듬하고만 있던 그 여인은 정말 내 엄마가 맞았어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던 우리 엄마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전 그 여인의 손을 잡고는 울부짖었죠. 엄마, 우리 엄마 맞지? 나 유진이야, 엄마. 엄마도 날 더듬더듬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유진이? 진짜 우리 유진이 맞니? 목소리 들이는 맞는 것 같아. 유진아, 내 딸아. 엄마가 앞이 안 보여서 널 볼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이런 꼴로 나타나서 미안해. 우린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 차리고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엄마한테 밥 한 끼라도 얼른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건강한 모습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마냥 빼빼 마른 몸에 볼살이 쏙 빠져서 움푹 들어가 있었죠. 무엇보다 멀쩡했던 엄마가 왜 눈이 멀게 됐는지 비통했어요. 좀 진정을 한 엄마는 제게 모든 걸 다 말해주었어요. 얼른 서울에서 돈 벌어다가 우리 유진이한테 가려고 했어. 그런데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살이는 엄마한테 참 가혹했지. 몇 달만 일하면 돈 준다던 사장은 잠적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아주 크게 다치고 말았지. 목숨을 건진 게 용할 정도였어. 눈을 멀게 된 것도 그 사고로 인해서였고 심지어 머리까지 다쳐서 몇 년간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지. 그러다 언젠가부터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해서 복지관 도움을 받아 우리 유진이랑 살던 집에 가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더라고. 동네 사람에게 수소문 해봤더니 네 아빠는 죽고 너도 서울로 떠났다더구나. 나도 참 바보 같은 게 경찰에 부탁해서라도 널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 꼴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어. 너에게 짐만 될까봐. 너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모든 잘못은 엄마가 했어.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그동안 사느라 힘들었지? 다 내 탓이야, 내 탓. 엄마, 무슨 말이야. 나 옷장사에서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이제 같이 살아요, 엄마. 이렇게 내 곁에 와준 것만으로도 난 진짜 행복해. 이제 평생 엄마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맘 푹 놓고 여유롭게 살아요, 엄마. 돈 좀 써가면서. 꿈에 그리던 엄마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자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엄마가 그동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 벌던 게 있었는데 관두시게 했어요. 용돈은 제가 드리면 되니까요. 비록 안 못 보는 엄마였지만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며 좋은 공기라도 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백화점도 자주 갔어요. 제가 옷 장사를 해서 옷이 넘쳐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나 스카프도 사드렸어요. 옛날 예뻤던 우리 엄마 미모를 되찾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저쪽 편에서 손님과 매장 주인 간에 큰 소리가 나더군요. 아니 고객님,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계속 환불해 가시면 어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기 매장들 돌아가시면서 몇 차례씩 환불하는 거 저희 모를 줄 아세요? 지금 여기 백화점에 소문 다 돌았다고요. 사가셔서 입어보시고 환불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고객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요. 아니 뭐야? 감히 날 블랙리스트에 올려? 내가 이 백화점에 밥 먹듯이 방문하는데 최고의 고객을 감히? 백화점 사장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아, 말이 안 통하네. 그냥 환불해 드릴 테니 다음부터 저희 매장에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진상 고객으로 보이는 그 아줌마는 씩씩거리며 다른 매장으로 가서 또 물건을 구입하더군요. 아마 며칠 후에 또 환불을 하겠죠. 제가 옷장사를 하다 보니 저런 진상 손님을 몇 번 겪어봤죠. 얼굴을 보아하니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그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성격도 참 지랄맞더군요. 뭐야, 맹인이야? 왜 사람 앞길을 막고 그래? 지나가려면 빨리 지나가든가. 전 천천히 지나가던 엄마에게 뭐라 하는 그 여자에게 열이 뻗쳤죠. 아니 아줌마, 다 밀쳐내면 미친 듯이 빨리 가려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보통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앞 좀 잘 보고 가세요. 뭐 잘못이라도 했나? 참네. 뭐야 이 미친년이? 백화점이고 뭐고 나랑 한판 붙어볼래? 젊은 년이 어디 감히 어른한테 지랄이야. 진짜 그 아줌마랑 한판 붙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서 긋고 말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씩씩대며 갈 길 갔죠 뭐. 전 1분만 눈 감고 걸어도 이 세상이 공포스러운데 엄마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으니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상이 갔어요. 더더욱 우리 엄마에게 잘해드려야겠다 싶었죠. 7급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있던 남친도 저희 엄마와의 재회를 참 기뻐해줬어요. 유진아, 장모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예비사위인 나도 예뻐해주시니 말야. 이제 우리 슬슬 결혼 추진하자. 직장생활도 안정됐고 많이는 아니지만 돈도 조금 모았으니 말야. 다행히 엄마는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당연히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관문은 남친 쪽 부모님을 만나 허락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큰 혼수가 미리 생겨버렸어요. 남친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거였죠. 남친과 결혼하면 아이를 2명 이상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저와 남친, 엄마는 이 소식에 행복해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남친 부모님도 손주 소식에 미리 기뻐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아기 소식에 급하게 꾸려진 상견례 자리에서 벼랑간 불같은 꾸짖음을 받고 말았어요. 예비 시부모들로부터 말이죠. 너 그때 백화점에서 나랑 한판 붙으려던 그 젊은 애 아냐? 눈먼 엄마랑. 맞네. 그때도 싸가지 없다니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이나 해오고
여전히 싹수가 노랗구나. 그건 그렇고, 야,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이랑 교제한다고 해서 너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통해서 못 들었냐? 우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 책상에서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일하고 연금 받으며 사는 집안이야. 그런데 뭐? 너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게다가 엄마는 눈먼 여자? 아우, 야, 나 뒤로 자빠지게 생겼다. 애떼라, 애떼.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어머님, 애를 떼라뇨.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준식씨 7급 공무원 9수인지 10수인지 할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지 모르세요? 그 돈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그렇게 연금 받고 떵떵거리며 사셨으면 아들 수험 생활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연금이며 뭐며 공무원 퇴직하면서 일시불로 받고 사업으로 다 말아 드셨다고 그러던데 제가 모를 줄 아셨나요? 뭐야 이년이? 안 못 보는 애미 가진 주제에 말이 많어. 참네. 그래 좋다. 가방끈 짧지만 돈이라도 좀 버니까 결혼 허락하마. 대신 결혼하면 니네 엄마랑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고 친정에 용돈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딸은 결혼하면 남인 거야. 제가 또 뭐라 반박하려고 나서려던 걸 친정엄마가 말리셨어요. 네, 내 사돈어른. 전 제가 돈 벌어서 알아서 살면 됩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친정엄마라서 여러 사람에게 참 죄송하네요. 딸 돈으로 살아갈 생각 안 합니다. 그 점은 걱정 마시고 아이들 결혼 얼른 시키십시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어요. 눈 안 보인다는 이유로 딸내미가 대학 가도 안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가 납작 엎드리는 게 무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임신했으니 얼른 결혼해서 남친의 아내로서 살고 싶었어요.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픈 욕심이 있었거든요. 악덕 시부모와 시댁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었죠. 맘 같아선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엄마는 극구 따로 살겠다고 사양하셨어요. 엄마를 집 근처 24평 아파트로 모시고 가까이서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부터는 시부모의 악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시모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주나 안 주나를 감시하는 감시조 같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 돈을 뺏어가려고 안달이었죠. 야, 시부모 생활비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라. 자, 여기 계좌 보낸다. 한 달에 최소 200씩은 보내. 200이요? 어머님 아버님 다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을 나이신데 제가 왜 그 돈을 다 대드려야 하나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아기 낳으면 일도 그전처럼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고 돈도 아껴야 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주게 하시면서 200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뭐야? 7급 공무원의 능력 있는 내 아들 뺏어갔으면 우리 아들 키워준 값은 내놔야지. 200이 아니고 300을 받아도 부족하구만. 그리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냐? 식당이라도 나가란 말이냐? 평생 나 험한 일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 헛소리 말고 돈 붙여. 공무원 은퇴하고 사업 시원하게 다 말아먹고는 등산이나 다니던 시부도 제게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며느리야, 돈 벌고 싶지? 내가 네 돈 불려줄 테니 투자 좀 하려무나. 내가 등산하면서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놨다. 아버님, 전 그냥 제일 안전한 부동산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안전한 투자처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넌 한 번도 예스 하는 걸 못 봤다. 시애미 시애비를 우습게 보는 거냐? 에휴, 가방끈 짧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더니만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참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시댁에 돈 안 들이려 노력했지만 남편을 통해서 월급을 거의 다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안 못 버는 우리 엄마는 복지관에서 어떻게든 알바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시는데 시부모란 작자들은 부모인지 기생충인지 모를 노릇이었죠. 우리 딸 지아가 태어나고 팽팽 놀고 있던 시모가 아이를 좀 봐줬으면 했지만 역시나 노라고 하더군요. 아우 야, 주변에 보니까 손주 보면 늙더라. 이 나이에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안 그래도 피부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시엠이 늙어 죽이려고 작정했냐? 난 애 못 본다. 네가 알아서 해. 전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일단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친정엄마를 함께 계시게 했어요. 덕분에 우리 딸 지아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시부모와의 관계는 악화됐어요. 그들은 절 ATM기로만 보고 맨날 돈만 뺏으려 했고 톡하면 안 못 보는 친정엄마와 중졸인 제 학력을 갖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방패막이라도 되어주면 좋으련만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돈 퍼주기 바쁘더군요. 돈 더 잘 벌던 제가 생활비를 거의 100% 부담하고 있었기에 옳다코나 하고 남편의 월급은 다 시댁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진절머리 났죠.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의 아빠이니 꾹 참고 우리 딸과 친정 엄마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친정 엄마한테 명절 용돈 30만 원 드리고 시댁에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최대한 웃으며 응대하려 했는데 시부모는 여전히 절 빡치게 하더군요. 야, 명절이라고 친정에 30만 원이나 줬다고? 뭐 안 못 버는 거지한테 적선이라도 하는 거냐? 너 그럼 우리한텐 뒤에 0 하나 더 붙여서 300만 원 내놔라. 우리 아들이 너보다 10배는 훌륭하니까 말이야. 참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안 못 버는 거지라뇨.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린가요? 본인 아들이 저보다 10배는 훌륭하다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그 돈 제가 남편보다 몇 배는 더 벌어요. 그럼 며느리인 제가 맨날 푸대접 받고 살아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아드님과 평생 잘 살아보세요. 우리 딸 지아는 제가 키우며 살게요. 여보, 당신이랑 이혼 도장 찍을 거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이혼 선언해버리고 딸과 함께 시댁을 나와버렸죠. 택시 타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왔어요. 진짜 이혼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뒤쫓아왔더군요. 제 엄마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해줘. 그동안 장모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거랑 당신한테 한 거랑 내가 중간딸이 역할 잘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 아니, 잘하는 것만으로 안 돼. 나 더 이상 당신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당신이 결정해. 나야 당신 부모님이야? 평생 누구랑 같이 살 거냐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막기 위해 저와 우리 딸을 선택했어요. 또 모르죠. 뒤에선 연락을 하고 있었는지도요. 전 시부모와 연락을 끊은 동안 지금까지 모은 돈과 대출까지 좀 껴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구입했어요. 맨 위층과 그 아래층에 살림집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과 엄마가 나란히 아래 위로 살 수 있게 했어요. 사실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시부모가 계속 돈 달라고 찾아온 것도 있었어요. 연락을 끊었다고는 했지만 그들로부터 전화든 집에 찾아오든 간에 지속적으로 돈 달라는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다 지겨웠어요. 진짜 시부모와 연결고리인 남편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다 참고 제 명의의 건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런데 애증의 인물인 남편에게 아주 큰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만 거였죠.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니 불쌍하더군요. 저와 딸내미 친정엄마까지 나서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24시간 간병인도 써가면서 말이죠.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모두의 정성이 허망하게도 남편은 자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남편이 죽어버리니 제 마음도 무너지더군요. 그동안 시부모 때문이라도 얄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쓰러지고 정신없이 간병하는 동안 그에게 측은지심만 들었어요. 조만간 시부모에게 다시 연락해서 병상에 누운 남편을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떠나버린 것에 미안했어요. 마치 제가 남편과 시부모와의 천륜을 끄는 것처럼 여겨졌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몇 번을 띵동하고 배를 울려도 시부모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앞에는 시부모 이름으로 된 여러 우편물들만 수북히 쌓여 있었죠. 어디 여행이라도 가셨나 싶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시모가 초점 없는 눈을 하고는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전 깜짝 놀랐죠. 어머, 어머님,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아, 이 꼴은 다 뭐예요? 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죽었어. 죽었어. 시모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죽었어를 연발했어요. 어머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저도 지아 아빠 간호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조만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허무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제 아빠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그런데 시모가 좀 이상했어요. 집안은 개판이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혹시 치매가 온 거예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요? 혼자 계신 거예요? 아, 냄새. 제가 집 좀 치워드릴게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부가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모를 붙잡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저 구박하고 쌍욕이라도 좀 해보세요. 세월도 무상하지. 대체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에 오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시댁에 엉망진창이 된 집을 다 수습했어요. 그리고는 시설 좋은 치매 전문 요양원에 시모를 모셨어요. 그 비용을 전부 다 대드리고 심지어 자주 찾아뵙기까지 했어요.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욕하던 시모였지만 그 여자의 말년이 불쌍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도 오래 사시지 못하더군요. 시부와 아들까지 돌아가신 충격이 커서였는지 어쨌든 심장마비로 1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증상이 오더군요. 그 이후로 정신과 치료도 열심히 받으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하던 일도 성실하게 하면서 말이죠. 그냥 남편과의 인연이 아니었던가 봐요. 잘 살 인연은 따로 있나 봅니다. 애초에 궁합이라도 보고 사귈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친정엄마는 더 늦기 전에 다른 남자도 만나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혼자 돈도 잘 벌고 있고 예쁜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재혼해야 하나 싶네요. 악덕 시부모를 한번 겪어봤더니 세상의 모든 시부모들은 다 그럴 것 같아 두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저 핏줄 섞인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꼭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인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다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쁜 딸과 멋진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다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그동안 고생하며 노력했던 날들이 제대로 보상받게 되어서 기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었어요.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반가웠던 것은 과거, 지난 한 기간 동안 고생할 때 저를 끊임없이 성가시게 했던 날파리 같은 인간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 앞에서 성가시게 구는 행동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시며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돈을 모으실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IMF의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교복 한 번 제대로 사입어본 적이 없었고 늘 동네 언니들의 옷을 물려 입곤 했어요. 밥에 물을 말아 김치랑만 끼니를 때우는 게 주식이었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반찬이라곤 김치뿐인 상을 차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주 눈물을 보이곤 하셨답니다. 희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한참 많이 먹어야 할 너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는구나. 당신이 미안해할 거 없어요. 희연아, 엄마가 미안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나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데 배운 거라곤 고작 상일이나 식당 일 뿐이라.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같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운인데. 옆반의 지민이네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김재원의 부모님은 아저씨가 바람펴서 이혼했대. 우리 가족은 다른 집처럼 속 시끄러울 일도 없고 서로 잘 지내니 얼마나 좋아. 희연이 네 덕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선한 분들이셨지만 경제적으로 사리가 밝으신 편은 아니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앞에서는 두 분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더 밝게 말하곤 했지만 전 사실 어린 나이부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 고민하곤 했죠.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 확실한 길은 결국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사정이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회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선생님은 저에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면 대학 진학에 뜻을 두지 말고 차라리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 성적이면 2년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을 거라면서요. 남들과는 다른 루트였지만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어린 나이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규모가 꽤 있는 회계사무실 경리로 일하게 되었고, 박봉이었지만 회사에서 식비며 교통비 등 경비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때까지 오랜 세월 고군분투하셨고 저까지 돈을 안정적으로 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그제서야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서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이에요. 남들 눈엔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어렵게 일궈낸 것이었고 하루하루 행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저는 10대, 20대 때는 또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바한 돈 모아 해외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는 동안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살았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짠순이로 소문날 정도로 특이한 아이였죠. 그런데 이런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의 짠순이 성향을 보고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것인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직업이 큰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긴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가 이름만 많이 알려졌다 뿐이지 사실 규모는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라는 것만 빼면 큰돈을 만지긴 어려운 직업이긴 해요. 보통 여자분들은 저같이 돈 못 버는 남자 싫어하던데. 에이, 못 벌긴요. 박 대리님께 들었는데 벌써 팀장님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어디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나요? 형편대로 아끼며 살면 되는 거죠. 전요, 저희 부모님이 IMF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하시고 어려웠을 때도 크게 불행해 본 적은 없었어요. 형편이 좋던 안 좋던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보단 애정을 많이 주는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운명의 상대임을 느꼈고 1년 남짓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은 첫 만남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저를 늘 존중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예쁜 딸과 잘생긴 아들을 낳으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평탄하려고 발버둥 쳐도 늘 크고 작은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외동딸인 저와는 달리 남편에겐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큰 동생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작은 동생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시동생은 아무래도 성과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한번 크게 벌 때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벌곤 했죠. 그런 일이 매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둘 다 능력이 좋은 건 확실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두 시동생은 성격도 좋아서 저희 남편까지 세 형제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저도 시동생들이 놀러오면 반색을 했습니다. 다들 유쾌하고 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문제는 시동생들의 처, 동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들은 저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두 사람은 집도 가까이 살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잘 끼지 못할 때가 많았죠. 사실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다 보면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기도 했고요. 형님, 이거 이번에 꼼대가리송 새로 나온 신상 아니에요? 어머, 백화점 가는 거면 같이 가지. 엊그제 동창들 만나느라고 이번에 디자인이 다 괜찮게 나왔길래 하나 장만했지.
확실히 빛깔이 다르네요. 아니, 나 안 그래도 이번에 백화점 가면 꼼데가르송 들려고 했는데. 어머, 동서. 그러고 보니 팔찌 새로 했네? 반지랑? 이거 까르띠에 아니야? 이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동서들은 어떻게 그걸 다 줄줄이 깨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전 전부 꼬부랑 말들이라 이름 외우기도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이 비싼 건 알았지만 전 명품 브랜드가 파는 티셔츠, 모자, 양말 따위들이 그렇게까지 비싼 줄 동서들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40만 원짜리 티셔츠를 턱턱 사는 동서들의 대화에 전 한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동서들은 늘 여우짓거리를 했어요.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괜히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우리 큰형님도 좀 꾸미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형님, 좀 새 옷도 사세요. 이런 싼티나는 디자인 말고. 세상에, 이 바지는 대체 뭐예요? 무슨 목욕탕 아줌마도 아니고. 그냥 곤색 바지인데 뭘 그래. 나는 옷에 크게 돈 못 쓰겠더라고. 아줌마 바지가 시원하고 깔끔하기만 하면 됐지 뭘.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럽잖아요. 저희 세 사람이 모두 나이가 고만고만하니 중간에 한 번씩 말을 편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두 사람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저를 무시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옷, 머리 스타일, 하다못해 사용하는 지갑까지 언급하면서 말끝마다 촌스럽다는 말을 해댔죠. 제 입장에서도 허구한 날 명품 매장 돌아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인 동서들이 좋아 보였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죠. 처음엔 배려였고 나중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였는데요. 동서들은 제가 가만히 있으니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주 지들은 부잣집 만화님들이고 전 돈 없는 서민인 양 굴었죠.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이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면서 그 정도는 조금씩 심해져 갔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한테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저도 무시하면 그만이라 별 대응할 필요도 못 느끼고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데 그 타겟이 제 아이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죠. 사람이 몰상식해도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 흉보는 말을 애 엄마인 제가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하냐는 말입니다. 하루는 첫째 동서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니 아무래도 저도 신경 써서 이것저것 차려놓았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남더군요. 남편과 시동생이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 평소 집안일을 돕는 게 습관인 저희 큰딸이 빈 반찬통을 가져와 떡볶이를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본 동서가 갑자기 질린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제 딸을 나무라는 거예요. 수진아, 떡볶이 그거 얼마나 남았다고 찬통에 옮겨 담고 있니? 다 먹었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것을 냅둬라. 저희 집에선 음식 남으면 따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덜어서 먹은 거고요. 참나, 떡볶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 엄마 아빠는 자기들만 궁상 맞으면 됐지. 어떻게 자식들한테까지 궁상 떨고 살라고 가르친다니? 아, 설아, 내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 형님이 듣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근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자라나는 애들한테까지 냉장고에서 차기 식은 음식 내주고 싶으세요? 궁상 맞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다른 집들도 그러던데요. 이거 봐.
형님이 평소에 얼마나 궁상을 떨고 사셨으면 애가 학교에서 맨날 친구 안 만날 친구. 수진아, 네 친구들이 다 그런 가난한 서민 집안 애들이면 같이 어울려 놀지 말아라. 이봐 동서, 말 가려서 못해?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벌써부터 집안 경제력 가려가면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그게 초등학생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깨끗하게 먹은 음식 다시 먹는 게 뭐가 어때서? 절약하는 습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야. 다른 사람의 경제력만 보고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게 오히려 훨씬 부끄러운 짓이지. 제가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하자 첫째 동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뻐끔대다가 곧이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나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마음속 저 밑바닥은 아는 것 같아 다행이었네요. 하지만 첫째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남편과 시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씩씩대다가 시동생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바쁜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의 일이 본인 딴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웠는지 첫째 동서는 그날 이후로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며 은근히 저희 애들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전처럼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좀 오래된 짧은 패딩을 입고 오면 보란듯이 요즘 누가 짧은 패딩을 입어? 없어 보이게. 무슨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일부러 제 옷을 비꼬듯이 말하는 일도 잦았어요. 또 저희 애들이 핸드폰을 늦게 가지는 걸로도 수진이 너는 그 나이 되도록 핸드폰도 없이 너무 불편하겠다. 에휴, 내가 하나 사줄 수도 없고 하고 걱정하는 척 저 들으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의 아이들도 불편한 거 없어요. 어차피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놀아서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엔 핸드폰 없는 게 더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오히려 좋아요. 라며 응수했죠. 그럼에도 첫째 동서의 견제는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하지만 그전처럼 궁상맞다느니 어쩌나느니 하면서 직접적인 말을 뱉진 않으니 저도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고 유치해서 안쓰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새 가족이 모였는데 첫째 동서가 먼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조카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입을 열더군요. 아우, 우리 준열이가 이번에 또 영어 수학 전부 100점을 받아왔잖아. 얘는 이과 간다는 애가 영어는 또 왜 쓸데없이 100점을 받아오는지 원. 괜히 이번 달 갈비 보너스만 더 나가게 생겼잖아. 아니, 둘째 형님네는 대체 한 달에 준열이 과외비로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무용하는 우리 도연이보다 어째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애가 능력이 없으면 돈 쓸 일도 없었겠지. 근데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동서도 도연을 키우면서 내 마음 이해되지 않아? 그건 그렇죠. 이번에 또 콩쿨 준비한다고 한시도 쉴 틈이 없어요. 잘난 애든 제 탓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연휴엔 좀 여유가 있지 않아? 우리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 맞다. 저희도 일본 가요. 연휴엔 레슨 더 맡아서 올해는 못 가고 일본만 잠깐 다녀오려고요. 참, 첫째 형님네는요? 이번 휴가 때 여행은 좀 가세요? 우리는 경주 가기로 했어. 제 말에 첫째 동서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되물어왔어요. 경주요? 설마 그 경상도 경주요? 애들 역사 공부에도 좋고 거기가 관광하기 그렇게 좋다더라고. 애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영어권으로 가야죠, 형님. 저도 우리 준열이 공부에 도움되라고 유럽 가는 건데요. 애들 내신 생각하면 역사 공부보다 영어 공부가 훨씬 급한 거 몰라요? 이젠 수진이도 중학교 3학년인데
국영수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준열이도 그렇게 해외 많이 여행시켜주고 외국인들이랑 대화시켜봐도 얼마 전에 토익 점수 86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것도 명문대 가려면 한참 부족한 점수죠? 아, 그런 거면 걱정 안 해도 돼. 수진이는 930점 나왔거든. 뭐가요? 토익 말이야. 어머, 어떻게 준열이보다 저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둘째 형님처럼 해외 많이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수진이가 워낙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다 보니 그런가 봐.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서 애들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알아서 자료도 찾아가며 공부하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 질문하던 막내 동서가 제 말에 첫째 동서 눈치를 쓱 보더니 말을 아끼더군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저희 세 사람 사이엔 정적만 흘렀어요.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첫째 동서의 표정과 벌겋게 달아오른 귀를 보고 전 속으로 그동안 묵었던 채증이 싹 가시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첫째 동서의 말투를 잠깐 빌리자면 저희 아이들이 유독 똘똘한 걸 어쩌겠나요. 저희는 사실 사교육에 큰 돈을 들이진 않고 어릴 때부터 아이가 혼자 알아서 공부하도록 지도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첫째 딸은 그런 습관이 잘 장착되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한두 번씩 전교 1등도 하면서 말이에요. 반면 둘째인 아들은 공부에는 영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듯 하더니 태권도에 흥미를 붙여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태권도장 안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더니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들 엄마로서는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을 정도였죠. 문제는 아이들의 능력치에 맞게끔 저희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두 아이가 모두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들이었다 보니 저도 아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려면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적어도 제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전 늘 회사에서 퇴근 이후건 주말이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재테크 공부도 틈틈이 했답니다. 저희 가족 상황에 유리할 만한 적금 및 기타 재테크를 해오고 있었고 청약도 정말 꾸준히 시도했어요. 절약해서 산다고 저희 가족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돈독이 올라서 가족들이 팍팍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중 으뜸은 바로 동서들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어요.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호캉스를 즐기러 갈 때 저희 가족은 국내 여행, 특히 캠핑을 자주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니 가족끼리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대화할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는데 캠핑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너무 좋더군요. 그리고 잠시라도 도심을 벗어나 생활하는 것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힐링을 느끼기도 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둘 다 특목고에 진학해 전쟁 같은 입시 경쟁을 치를 시기엔 더더욱 캠핑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아하는 캠핑 용품마저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닐 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절약하며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살던 저희 가족의 노력은 얼마 전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40평형의 아파트였죠.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 행운을 맞이한 저희 부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이 드디어 해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세상에, 정말로 이 아파트에 당첨될 줄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이사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항상 묵묵하게 내 말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이 잠도 줄여가면서 재테크 공부하고 똑부러지게 재정 운영한 덕분이지. 내가 너무 고마워, 여보. 이 지역 아파트면 당신은 우리 노후까지 해결해준 거야. 우리 이제 정말로 우리 애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저희 아이들 역시 고맙게도 저희의 노고를 알아주어 엄마 아빠 고생하셨다며 작은 선물을 해주었어요. 작고 귀여운 키링과 꽃장식이 달린 롤케이크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렸고 친정 가족들과 작지만 오래된 친구들을 저희의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신혼생들 역시 형수인 제게 대단하시다며 칭찬과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요. 동서들에겐 연락이 없었네요.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집에서 오래 지냈던 만큼 이사 준비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긴긴 이사 준비며 서류 작업 등 절차를 모두 밟은 뒤 저희는 꿈의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20평형대 아파트에서 옹기종기 살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거실에 또 한 번 울컥 눈물이 차올랐죠. 짐이 다 정리되자 저희는 친정 부모님 먼저 집들이에 모셨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면서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잘 컸니? 그간 고생했다 우리 딸. 전서방, 자네도 참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이, 엄마도 참 해준 게 뭐가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걸로 여기까지 온 건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이 사람이 혼자 공부하고 도전해오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희연이가 이렇게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살게 된 건 다 전서방 덕분이네. 우리 애가 참 똘똘하고 야무진데 여자아이인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자네같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자기 역량 펼치고 살 수 있었겠나? 다 자네 덕분이야. 그것 또한 장인어른께 늘 잘 배운 덕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따뜻한 집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후의 집들이 시간들도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저는 일부러 시동생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동서들을 부르면 보나마나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할 게 뻔한데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분이 나빠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평소 동서들이 절 무시하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남편과 시동생들에겐 티를 안 냈기에 남편에게는 집들이를 처음 해봐서 힘이 드니 다른 사람들 초대해보고 시동생네를 부르는 게 좋겠다고 들러댔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오는 마지막 집들이 날이 왔어요. 평소 담담하게 동서들, 특히 첫째 동서를 잘 참아왔지만 이번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너무나 크고 뜻깊은 일이었기에 전 본능적으로 동서들을 참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서들을 마지막 순서로 초대한 것도 있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무슨 소리를 하던 한 귀로 흘려버리리라 다짐하며 저는 조금 일찍 집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리 음식 세팅을 다 해놓고 쉬면서 손님 맞이를 기다리려고요. 그런데 약속 시간 약 2시간 전에 첫째 동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집들이 준비 다 하셨죠?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인데? 그럼 우리 좀 데리러 와주겠어요? 형님네 집들이 선물 산다고 근처 땡땡 백화점이거든요. 동서랑 저랑요. 거기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냥 바로 저희가 짐이 있잖아요. 이거 들고 어떻게 걸어가요? 차를 타고 이동할 거리가 아니었지만 대단히도 멀 섰는지 차가 꼭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둘 다 면허가 없었기에 차가 없었죠. 그래도 그렇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데리러 오라고 얘기하는 첫째 동서의 말투에 저는 속으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해온 덕에 이때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선물을 사오느라 일찍 나와 백화점을 간 게 어디냐 하고요. 집들이 시간 30분 전에 백화점 앞으로 가서 픽업을 하기로 하고 남편과 제가 둘 다 나가기로 했죠. 동서들이 있는 백화점은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어서 저희는 큰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1층 주차 단속 때문에 제가 동서들을 먼저 찾은 후 연락하면 주차장에 있는 남편이 오기로 해서 저 혼자 백화점 1층 카페테리아에서 동서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눈보다 귀가 먼저 동서들을 찾아내더군요. 아니 고작 40평대라고? 참나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나 했더니 고작 코딱지만한 아파트 들어가는 거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파트 이름은 또 이게 뭐람?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에휴 없이 살아도 너무 없이 산다 정말. 거지처럼 여기저기 지원받아서 아파트 사는 게 대체 뭐가 자랑이라고. 하여간 호들갑 떨면서 거적대기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저번에 아주버님이랑 큰형님 뭐 승진도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못 버나? 희한하네. 어떻게 둘이 버는데 항상 그렇게 거지꼴로 다니지? 남편이란 자고로 우리 남편이랑 동선애처럼 돈이나 잘 벌고 집안일에는 신경 딱 꺼야 좋은 건데 거긴 허구한 날 둘이 같이 책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거지꼴로 잘 살지 연구만 하잖아. 아주버님도 너무하긴 하지. 남자가 그렇게 눈에 쌍심지 켜고 집안 살림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맘 편히 백화점 한 번을 올 수 있겠어? 하긴 우리 남편인 이제 하도 무뎌져서 학부모 회의 전에 쇼핑하는 것도 100을 긁든 200을 긁든 상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참 바깥 양반 보면 복 받았지 복 받았어. 남자가 그렇게 적당히 멍청해야 쓰는 법인데. 맞아. 우리는 적당히 돈 잘 벌고 멍청한 남자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난 형님처럼 그렇게 궁상맞게는 절대 못 살아. 그것도 10년을 넘게 징글징글하다 정말. 동서들의 얘기를 듣는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동서들은 단순히 제 욕을 하거나 개념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까지 모욕하는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거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들 등 뒤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집들이 선물 사왔다 그래서 기껏 데리러 와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동서들은 펄쩍 뛰며 뒤를 돌아봤다가 호암 마마 같은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하지만 첫 번째 동서는 재빨리 안색을 되찾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대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깜짝이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남의 얘기는 엿듣고 그래요? 아무리 형님이시라지만 이건 인간 대 인간이로서 저 불쾌하네요. 뭐?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금 동서들이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 그래요. 들장님 말이 맞아요. 아니 아무리 큰 형님이셔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대화를 살금살금 엿듣는 건 아니죠. 저도 불쾌해요. 제가 기가 차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그때 카페테리아 유리 바깥에서 빵 하고
크게 크락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저는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여보세요? 여보. 뭐해? 얼른 나와. 하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어. 어머, 저거 큰아주버님 아니에요? 어머머머, 세상에 저 차 저거. 저희 남편의 차를 보고 동서들은 턱이 빠질 만큼 놀랐어요. 그들도 그럴 것이 여지껏 저희 가족을 보고 궁상맞네 어쩌네 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차 앞에 서 있었거든요. 경악하는 동서들의 표정을 보니 큰 소리를 내려던 저도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해지며 슬슬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동서와 같은 사람들에겐 큰 소리를 내며 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죠. 뭘 그렇게 놀라? 저 차 처음 봐? 집들이 선물 뭐 대단한 거 사왔다며. 얼른 들고 타. 아니, 저게 큰아주버님 차 맞아요? 형님의 차가 맞다고요? 그럼 남의 차를 뭐 타러 몰고 오겠어? 쓸데없는 질문을 하네. 첫째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좀처럼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는지 점점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둘째 동서 역시 합주기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제가 아낄 땐 아끼더라도 가족끼리 멀리 캠핑을 나갈 땐 최대한 안전한 차를 타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큰 차에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안전만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평소 작은 차만 봐오던 동서들의 코가 한순간에 납작해지니까 큰 차에 투자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저희가 동서들을 태우고 아파트로 향하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동서들의 얼굴은 점점 더 놀란 티가 역력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말 그대로 기절할 듯이 놀랐죠. 두 사람은 먼저 와 있던 시동생들을 보고 애써 웃으며 얘기했어요. 여보, 아주버님네 집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이 인테리어는 또 뭐야? 당신이 도와줬어? 아, 그러게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 형님네 부부가 무슨 수로 이런 집을 얻었대? 왜 몰라. 내가 맨날 말했잖아. 형수님이 재테크 고수라고. 회계사 사무실까지 다니시는 재테크 고수인데 당연히 이 정도 집엔 이사를 가셔야지. 그거 한두 푼 아낀다고 무슨 이 정도일 리가 없잖아. 당신이 가족이래 인테리어 싸게 해줬지? 당신이 다 손해가면서. 형님, 아무리 아낀다 해도 가족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피부가 해가면서까지 아껴서 형님네 가족만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가면서. 첫째 동서가 악을 쓰며 저한테 소리를 쳤어요. 동서들 다루는 법을 알게 된 전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저 코웃음만 쳤습니다. 하,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 당신 미쳤어.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형수님이 여기 단지에 소개시켜준 일이 몇 갠데 상반기 실적을 형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은인이라고 은인.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우리 직원들 회식도 시켜줬다고. 아니, 둘째 아주버님은 왜 상대적으로 형편 어려운 큰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회식까지 얻어먹으세요? 애초에 둘째 아주버님이 훨씬 잘 벌잖아요. 제가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저희 집은 저만 외벌이로 돈을 버는데 반해 형네는 두 분 다 돈을 버시니 차이가 나죠. 게다가 두 분 다 이제는 직급도 많이 올라가서 아마 엄청 잘 벌 거예요. 맞아 여보. 당신이라도 조용히 있어. 두 분 월급만 해도 외벌이인 우리들이랑은 차이가 나는 데다가 형수님 주식 배당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게다가 우린 성수기 때만 뭐 몇천씩 버는 거지 기복도 심한데 형이랑 형수네는 둘이서 몇천씩 버는 거라 차원이 달라. 서방님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동서들은 영 아는 게 없네. 그러면서 뒤에선 본인들이 돈 잘 벌고 멍청한 남편 둬서 복 받았다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어? 돈 많이 써도 의심 안 하는 남편이라 좋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 저 말을 믿어? 딱 봐도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남자는 적당히 멍청해야 쓰는 거라면서 우리 남편은 맨날 쌍심지켜고 우리 집 살림 들여다봐서 내가 공상맞게 산다며. 아까 내가 지적할 때는 왜 남의 말 엿듣냐고 역정내더니 왜 지금은 또 엄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대체 내가 뭐하러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 당신 그 말이 사실이야? 둘째 형수랑 저딴 소리를 했냐고. 아니 그게... 둘째 동서가 할 말을 못 찾고 어버버거리며 진땀을 빼자 제 남편과 시동생들은 곧바로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재수씨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었네요. 내 욕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내 동생들이랑 우리 와이프까지 욕보이는 건 용서 못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본인들은 놀면서 콩고물 얻어먹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이렇게까지 질라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옆에 애들이 형수님처럼 돈을 굴리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라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 우리가 벌어온 돈 쓸 줄만 아는 주제에 마음까지 못 났다니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카드 한도 확 낮출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슨 당신 ATM 기계인 줄 알아? 앞으론 당신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서 써. 첫째 동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고 둘째 동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동서들은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면서 들고 온 선물을 다시 쥐어주곤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동생들 중 누구도 남편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에 태워주고 싶지도 않으니 알아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타고 집에 가라며 동조했죠. 결국 동서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동서들이 쓰던 카드는 전부 뺏겨버리고 말았답니다. 시동생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동서들에게 지급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서들이 본인 남편들에게 조금씩 거짓말을 해가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출을 했던 것이 전부 탈탈 털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어야 했고요. 그동안의 어리석었던 나날들이 전부 본인들 업보로 돌아와 동서들은 한순간에 거짓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인 삶이 된 거죠. 그런 삶이 어지간히도 힘이 들었는지 몇 개월 후 그 콧대 높던 큰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예전에 그 무례하고 뻔뻔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비굴함만이 남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새 아파트에 사시면서 에르메스 백 하나 없어서 되겠어요? 이거 돈 있는 사람들도 구하기 어려운 라인이에요. 제가 형님한테는 진짜 저렴하게 드릴게요. 애누리 없이 딱 700, 아니 600에 드릴게요. 형님 피부톤에도 어울릴 만한 색이고요. 또 이게 유행을 안 타서 한번 사나오면 두고두고 쓰실 거예요. 형님 오래 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렇긴 한데 미안하지만 난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방은 못 사겠어. 게다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가진 옷들이 전부 촌스럽고 궁상맞아서 그런 가방들이랑 어울리는 옷도 없고 말이야. 아우, 당연히 어울릴 만한 옷도 몇 개 보내드리죠. 일단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내가 형님이니까 진짜 딱 500까지만 해드릴게요. 진짜 제발 좀 사주세요. 그게 설령 100만 원이라도 난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급하고 간절하면 어디 중고 사이트에 내놓으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래. 나라면
그 500만 원으로 차라리 재테크를 하겠어. 나한테 진짜 재산이란 그런 것들이니까 말이야.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진짜 제발요, 형님. 그렇게 급한 일이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설마 하니 서방님이 500만 원도 없을까봐? 내가 대신 연락해줘? 시동생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그 뒤로는 2번 다시 저에게 연락해 구걸하지 않았어요. 콧대 높던 큰동서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꽁무니를 빼는 모습에 저는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켠 듯 속이 다 뻥 뚫렸네요. 그리고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었답니다. 또 올해는 명문대에 입학한 저희 딸에게도 작년 성적이 좋았던 저희 아들에게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어요. 새집부터 아이들의 학업까지 연이은 겹경사에 저희 집은 더할 나위 없는 축제였다가 이제는 너무 들뜨지 않도록 다시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 모든 일들을 겪어오며 느낀 건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적인 성공을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 양심, 내 열심에 대한 노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구들처럼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을 도둑질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올 한 해는 그 보상을 전부 다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